70평생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왔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누가 어렵다 하면 내 일처럼 나섰다. 그렇게 베풀고 또 베풀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 곁에 진심인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집안이 유독 조용하다. 자식들은 반찬 몇 통 냉장고에 넣어두고 바빠서요 한마디 남기고 서둘러 떠난다. 손주 얼굴 보겠다고 붙잡으면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하고는 그 다음이 언제인지 기약이 없다. 병원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휴대폰을 열어본다.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나 싶어서다. 스크롤을 내려봐도 진심으로 안부를 물을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평생 쌓아온 인연이 이것뿐인가 싶어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든다. 나쁜 인연은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노후의 재산을 흔들고 남은 시간의 평화를 앗아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렀다. 권세가 있을 때 아첨하던 자들이 유배 소식에 등을 돌리는 것을 직접 겪었다. 오늘 그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복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습관을 낱낱이 살펴보겠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사람. 사람의 본성은 강한 자 앞에서가 아니라 약한 자 앞에서 드러난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형편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당신도 자신보다 아래라고 판단하는 순간 똑같이 대할 것이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식당에 가면 유독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이 있다. 야, 여기 물 좀 줘. 아니,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목소리는 크고 표정은 불쾌하다. 종업원이 실수라도 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일을 이렇게 하나 하며 한숨을 푹푹 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창 모임에 가면 어떤가? 잘 나가는 친구 앞에서는 아이고, 자네 덕분에 우리 모임 빛나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인다. 술잔도 두 손으로 받고 웃음소리도 한 톤 높아진다.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인사도 안 하면서 동대표 앞에서는 명절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찾아간다.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는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이 갑자기 허리가 구부러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전직 교장 출신 박 선생님이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계산할 때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살짝 숙인다.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마찬가지다. 매일 아침 산책 나갈 때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한마디 건넨다. 명절이면 경비실에 작은 과일 상자를 놓고 온다. 동대표에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분에게 물은 적이 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다고 함부로 하면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당해.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야. 지금 이분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경비원도, 동네 상인도, 오랜 친구도 모두 이분을 진심으로 대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산다. 68살 최 씨 이야기다. 이분은 사람을 철저히 등급으로 나눈다.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반말이 기본이다. 동네 슈퍼 사장님에게도 아저씨, 이거 싱싱한 거 맞아? 라며 물건을 이리저리 뒤적인다. 그런데 아들 친구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 친구분이시구나 하며 갑자기 존댓말이 나온다. 집에 초대해서 밥까지 차려주고 언제든 놀러 오세요 한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최 씨는 요즘 외롭다.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동네 모임에서도 슬슬 자리를 피하고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다. 정작 그렇게 잘 대해줬던 높은 사람들은 연락 한 통 없다. 정약용도 이런 사람들을 숱하게 겪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찾아오던 이들이 있었다. 대감, 저 좀 도와주십시오. 대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굽히던 자들이 유배 소식을 듣자마자 등을 돌렸다. 어떤 이는 대놓고 조롱했고 어떤 이는 아예 모르는 척했다. 권세가 사라지니 존경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때 정약용은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내가 힘이 없을 때 드러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상대의 지위와 관계없이 존댓 말을 기본으로 하라. 나이가 어리든 직업이 무엇이든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것이 품격이다. 둘째, 식당이나 가게에서 종업원에게 먼저 인사하라. 수고하세요 한마디가 당신의 인격을 보여준다. 셋째,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께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라. 고개만 살짝 숙여도 충분하다. 넷째,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멈춰라. 그 태도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다섯째,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 사람은 당신도 언젠가 등급으로 매길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연을 바꾼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낮은 곳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키다. 두 번째, 필요할 땐 찾고 일 끝나면 남 되는 사람. 지금까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을 말하겠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일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익에 따라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필요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당신이 필요 없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차갑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평소에는 1개월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던 지인이 갑자기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결혼 준비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다. 결혼식 날 그 지인은 부조금을 들고 왔다. 환하게 웃으며 너무 축하드려요 했다. 당신은 고마웠다. 역시 오래된 인연은 다르구나 싶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이 없다. 한참 후에야 내 한 글자가 온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나중에 겨우 통화가 되면 아이고 언니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한다. 그 바쁘다는 말이 한 달째다. 두 달째다. 결국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연락이 없다. 알고 보니 그 지인은 당신 자녀의 결혼식에서 사돈 측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던 것이다. 목적을 이루고 나니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이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형님, 형님하며 잘 따르던 후배가 있다. 그런데 밥값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본다. 아니면 화장실에 간다. 신발끈을 묶는다. 당신이 계산하고 나오면 아이고 형님, 제가 다음에 쏠게요 한다. 그 다음은 오지 않는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전직 은행원 출신 이 선생님이다. 이분은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다. 필요할 때나 필요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한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파트 경비원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넨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따뜻한 거 드세요.
경비원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분은 10년째 그렇게 한다. 이분에게 물었다. 왜 그러세요? 경비원분이 뭘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이익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냥 사람이니까 대접하는 거지. 지금 이분 주변에는 진심인 사람들이 가득하다. 경비원도 이분 택배가 오면 직접 집 앞까지 갖다 놓는다. 동네 이웃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을 먼저 찾는다. 한결같음이 진심을 불러온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철저히 계산적으로 산다. 69살 정씨 이야기다. 이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계산한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만남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극진히 대한다. 선물도 하고 밥도 사고 안부 전화도 자주 한다. 그런데 더 이상 이익이 없다 싶으면 연락을 끊는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안다는 것이다. 정 씨가 갑자기 친하게 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하고 경계한다. 정 씨가 연락을 안 하면 아, 나는 이제 필요 없어졌구나 하고 씁쓸해한다. 결국 정 씨 주변에는 진심인 사람이 없다. 다들 정 씨를 경계하고 다들 정 씨의 속내를 알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겪었다. 관직에 있을 때 매일 찾아오던 이들이 있었다. 대감, 오늘 안색이 좋으십니다. 대감,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첨하던 자들이 유배 가는 날 단 한 명도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편지 한 통 보내온 사람이 손에 꼽았다. 필요할 때는 그렇게 찾아오더니 필요 없어지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말고 그가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갑자기 친해지려는 사람을 경계하라. 이유 없는 친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둘째, 연락의 패턴을 살펴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을 도구로 보는 것이다. 셋째, 밥값이나 커피값 같은 작은 것에서 태도를 관찰하라. 사소한 순간에 본성이 드러난다. 넷째, 당신도 누군가를 이익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내가 그러면 남도 나에게 그렇게 한다. 다섯째, 한결같은 사람을 곁에 두라. 필요할 때나 필요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진짜다. 이런 분별력이 당신의 노후를 지킨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단맛 날 때 삼키고 쓴맛 날 때 뱉는 건 짐승의 길이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위로라는 가면을 쓴 사람. 필요할 때만 찾고 일 끝나면 사라지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다.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을 말하겠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아온다. 그런데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 당신의 불행을 정보로 소비하고 당신의 아픔을 자신의 위안으로 삼는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경로당에서 누군가의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유독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이 있다. 어머, 그 집 아들이 사업 망했다며?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표정은 걱정하는 척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사람은 질문이 끝이 없다. 근데 빚은 얼마나 졌대? 집은 안 넘어갔어? 며느리는 뭐래? 위로가 아니라 취조다. 당신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언니, 병원 갔다 왔어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근데 그거 심하면 큰 병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누구는 그러다가 수술했대요.
요즘 그 병원 비싸던데 돈은 괜찮으세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이 사람이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확인하고 싶은 건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전직 간호사 출신 김 선생님이다. 이분은 누군가 힘든 일을 겪으면 절대 캐묻지 않는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준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전부다. 상대가 말하고 싶으면 들어주고 말하기 싫으면 그냥 함께 있어준다. 절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지 않는다. 절대 누가 그랬어요? 라고 추궁하지 않는다. 이분에게 물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조용히 말했다. 궁금하지. 그런데 그건 내 궁금함이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 내 호기심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이분 주변에는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을 말해도 절대 퍼뜨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남의 불행을 먹고 산다. 67살 한 씨 이야기다. 이분은 동네에서 정보통으로 통한다. 누구 집 아들이 이혼했다더라. 누구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더라. 누구 집은 자식들이 용돈을 안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수집하고 퍼뜨린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다. 어딘가 신이 나 있다. 그 집이 잘난 척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어. 입으로는 안타깝다 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야 하는 게 느껴진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한 씨에게 고민을 말했다가 일주일 만에 경로당 전체가 알게 된 분이 있다. 아이고, 나는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그 사람이 다 말하더라. 한 씨는 이렇게 변명하지만 사실 퍼뜨리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다. 결국 한 씨 주변에는 진심으로 속내를 터놓는 사람이 없다. 다들 한 씨가 정보 수집하러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이런 부류의 사람을 경멸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자신의 불행을 즐기는 자들을 봤다. 한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정약용이 유배 갔다는 소식에 그것 봐, 그러게 잘난 척하더니 했다. 겉으로는 안타깝다 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위안으로 삼는 자는 결국 자신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고. 인과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당신의 힘든 일을 캐묻는 사람을 경계하라.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묻기 전에 먼저 안아준다. 둘째, 위로한다면서 더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 진짜 위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셋째, 남의 불행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속내를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도 퍼뜨릴 것이다. 넷째, 당신도 혹시 남의 불행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그 마음이 있으면 당장 끊어라. 다섯째,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캐묻지 않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다. 남의 불행을 소비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눈물로 제 갈증을 채우지 마라. 네 번째, 말끝마다 나니까 이만큼 하지라며 생색내는 사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다. 이제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을 말하겠다.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끝없이 생색을 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베풀물 선물이 아니라 빚으로 만든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고마움 대신 부담을 느끼고 결국 그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진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자녀에게 집 보증금을 보태준 부모가 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내 자식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어서 하며 돈을 건넸다. 자녀는 감사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명절에 자녀가 찾아오면 야, 그 돈 마련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로 시작한다. 밥을 먹다가도 이 나이에 허리 아픈 거 다 그때 무리해서 그래라고 한다. 자녀가 새 옷을 입고 오면 돈은 있나 보네. 우리 돈 갚을 생각은 없고라며 비꼰다. 카톡으로 손주 사진을 보내면 어떤가. 손주 예쁜 애로 끝나면 좋으련만. 애들 학원비도 우리가 대주는데 전화 한 통 없냐로 끝난다. 사진 한 장에도 돈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자녀 입장에서는 숨이 막힌다. 고맙긴 한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다. 그래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서둘러 간다. 바빠서요. 한마디 남기고. 부모는 서운하다.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왜 저러지? 하지만 정작 자녀를 밀어낸 건 자신이다. 베풀물 빚으로 만들어서 자녀가 도망친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공무원 출신 옥순 씨다. 이분은 주변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다. 친구가 어려우면 돈도 빌려주고 동생이 힘들면 용돈도 보태준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 생색을 내지 않는다. 한 번은 오랜 친구에게 꽤 큰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친구가 몇 년 후에 갚으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때 옥순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나를 믿고 말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갚아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 친구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고 한다. 빚을 갚았는데 오히려 고맙다니.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꼈다고 한다. 옥순 씨에게 물었다. 생색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세요? 이분이 웃으며 말했다. 생색내면 그 순간 내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게 돼. 진짜 주고 싶으면 잊어버려야지. 준 걸 기억하는 건 내 욕심이야. 지금 옥순 씨 주변에는 사람이 넘친다. 이분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분을 더 챙긴다. 생색내지 않으니 고마움이 오래 남는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생색으로 관계를 망친다. 72살 박 씨 이야기다. 이분은 베푸는 걸 좋아한다. 후배에게 밥도 사주고 친척에게 경조사비도 두둑이 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밥을 사주고 나면 내가 오늘 얼마짜리 사줬는지 알아? 라고 한다. 경조사비를 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 냈는데 나는 얼마 냈다고 자랑한다. 모임에서 후배가 다른 선배를 칭찬하면 야,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줬어? 내가 해준 것만 해? 라고 한다. 마치 자신이 해준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듯이. 결국 박 씨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밥 한 끼 얻어먹으면 10번을 들어야 하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박 씨는 지금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사람을 떠나게 만든 건 자신의 생색이다. 정약용도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먹을 것도 나눠주고 책도 빌려주고 글도 가르쳐줬다. 그런데 그중 몇몇은 나중에 정약용을 배신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하지만 정약용은 담담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썼다. 준 것은 잊고 받은 것만 기억하라. 내가 준 것을 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덕이 아니다. 베풀고 나서 기억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뜻이다. 진짜 베풀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도움을 주고 나면 3번 숨을 쉬고 잊어버려라.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빚이 된다. 둘째,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오면 내 선의가 과했던 것이니 줄여라.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베풀미 아니라 폭력이다. 셋째, 상대의 미안함을 이용해 내 권위를 세우지 마라. 내가 해줬으니 넌 내 말을 들어야 해는 협박이다. 넷째, 베풀 때는 내 형편의 10%만 써서 기대를 낮춰라. 무리해서 베풀면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다섯째, 생색내고 싶을 땐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한마디 생색이 평생 쌓은 정을 무너뜨린다. 베풀문 주는 순간 끝나야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준 것을 세는 순간 공덕은 모래가 된다. 다섯 번째, 앞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겉도는 사람. 생색내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을 말하겠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당신 편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당신을 깎아내린다. 입으로는 약속하면서 발로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동창 모임에서 유독 당신을 추켜 세우는 사람이 있다. 형님이 우리 모임의 기둥이지. 형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빛나는 거야. 듣기 좋은 말을 쏟아낸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돌아서면 어떤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인간 나이값도 못해.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지겨워 죽겠어. 앞에서는 형님 형님 하더니 뒤에서는 그 인간이다. 카톡을 보면 더 확실히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꽃 사진을 보낸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며 예쁜 문구를 덧붙인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도 자주 쓴다. 휴대폰만 보면 참 따뜻한 사람 같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떤가?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나중에 연락이 오면 아이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못 봤어요. 변명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입원했을 때 꽃 사진 보내던 그 사람은 병문안을 왔는가? 당신이 경조사가 있을 때 기도한다던 그 사람은 함께 했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결국 말만 남는다. 그 말에 속아 믿었던 당신만 바보가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4살인 전직 중학교 교사 출신 송 선생님이다. 이분은 말이 적다. 칭찬도 잘 안 하고 좋은 말도 별로 없다. 그런데 행동은 확실하다. 친구가 아프면 말없이 병원에 간다. 문병 가서도 어디 아파? 그 정도만 묻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다 온다. 카톡으로 쾌유를 빕니다 같은 말은 안 한다. 대신 몸으로 직접 찾아간다. 경조사가 있으면 빠지는 법이 없다. 바빠서 못 가 같은 말을 이분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을 비춘다. 이분에게 물었다. 왜 말은 안 하시면서 꼭 가세요? 이분이 담담하게 말했다. 말은 쉽고 발걸음은 어려워.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발이 증명하는 거야. 지금 이분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말보다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이분을 진심으로 믿는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로만 사는 삶을 산다. 69살 오씨 이야기다. 이분은 입이 참 좋다. 누구를 만나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자네가 최고야. 자네 같은 친구 없어. 만날 때마다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약속도 쉽게 한다. 다음에 내가 밥 살게. 조만간 같이 여행 가자. 내가 꼭 연락할게. 그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뒷담화다. 오 씨는 어를 만나면 어를 칭찬하고 비를 만나면 어를 깎아내린다. 비를 칭찬하다가 씨 앞에서는 비를 욕한다. 돌고 돌아 결국 다 알게 된다. 그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 하더니 뒤에서는 저러네. 그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결국 오 씨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됐다.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말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정약용도 이런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유배를 떠날 때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대감, 저 꼭 유배지까지 찾아뵙겠습니다. 대감, 편지 자주 올리겠습니다. 대감, 가족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돌보겠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했다. 그런데 18년 유배 생활 동안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손에 꼽았다. 찾아오겠다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편지 쓰겠다던 사람들은 소식이 없었고, 가족 돌보겠다던 사람들은 외면했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사람을 볼 때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입의 꽃은 금방 시들지만 발자국은 오래 남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말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을 경계하라.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온다. 둘째,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을 믿지 마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셋째, 당신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은 남 앞에서 당신도 험담할 것이다. 넷째, 말보다 발걸음을 보라. 진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 때 찾아온다. 다섯째, 당신도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입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발로 지켜라.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행동은 바위처럼 남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입의 꽃은 금방 시들고 발자국은 남는다. 이제 당신은 곁에 두면 복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습관을 알게 되었다. 첫째,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사람. 둘째, 필요할 때만 찾고 일 끝나면 남이 되는 사람. 셋째,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위로하는 척하는 사람. 넷째, 베풀고 나서 끝없이 생색내는 사람. 다섯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남은 날들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참 많이도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젊음을 바쳤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었다. 남들 좋다는 소리 들으려고 내 속은 사귀면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 당신이 아플 때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던가? 당신이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던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남을 살피느라 달아버린 마음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쓸 때가 됐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독한 것이 아니다. 배신도 아니고 매정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숭고한 결단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속에서도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뜻이나 사람을 거르는 것은 나의 의지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나쁜 인연을 정리한 사람에게만 고요하고 아름답게 찾아온다. 오늘부터 당신의 곁을 다시 살펴보라. 그리고 당신의 복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라. 그것이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